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서 이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훌륭하시잖아요. 또 애국자신데 문제는 우리 아들, 딸들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비전을 조금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얘기했지만 국가안보의 첫 번째 핵심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 영토를 지키는 거잖아요. 영토를. 헌법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영토라고 하면은 바다, 영육, 육지, 바다, 하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펜타곤은 더 올라가요. 미국의 펜타곤은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을 전장이라고 하잖아요. 전장을 육군이 담당하는 육지, 해군이 담당하는 바다, 공군이 담당하는 하늘 이외에 미국은 우주방위사령부가 있어요. 우주까지 걱정을 하고 또 하나 제5의 전장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걱정하는 거가 사이버 세계예요. 사이버 공간. 오늘날 육지나 바다나 뭐죠 또 하늘보다 더 중요한 거가 사이버 공간이거든요. 사이버 공간을 점령당하면 우리의 철도, 금융, 원자력 뭐 이런 거가 순식간에 마비가 돼서 우리나라는 뭐 순식간에 제대로 된 무기 써보지도 못하고 지휘 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런 거가 순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5개 영역을 우주는 빼버리더라도 최소 4개 영역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지나 제대로 있나?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영토의 첫 번째 조건이 육지가 제대로 있나? 육지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반도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헌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가 온전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잔 말이죠. 영토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유학을 하고 관광을 오고 그 나라의 신뢰가 높아지겠습니까? 영토가 불안전한 나라를 불안전한 국가라고 한단 말이죠. 사실 그 전에 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알지만 1948년 9월 9일까지 9월 9일은 이제 조선노동당 인민당이 DPRK가 탄생한 날인데 저 때까지는 북한도 저 구글에서 자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도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북한 평양에다가 김일성 궁전에다가 올려놓고 식을 했어요. 저건 부인할 수 없는 자료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도 일각에서는 제가 몸담았던 인권위원회도 아까 우리가 부른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애국가를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아리케 선생님이 지은 개인적인 노래지 그것도 뭐 독일의 민요라든가 뭐 스위스 민요 따다가 만든 그거지 국가가 아니다고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 거가 현실인데 북한의 김일성이도 이렇게 애국가와 대한민국 국가를 나라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했다가 이제 물론 싹 바꿔버렸죠. 얘네들이 DPRK 노동당을 창건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영토 분쟁을 보면 우리 헌법은 분명히 저도 누님이 2사람이 북한에 있습니다만은 북한도 우리 땅인데 우리는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그죠? DMZ 해가지고 잘려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다 보도되지 않는 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이 지금도 퍼져 있는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이 그건 바꿔 말하면 전쟁 상태인 거죠. 지금 정전 상태에서 도발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거가 북한이 도발하는 내용은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보도 가치도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DMZ 병사들이 자지도 못하고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전쟁법이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현실이란 말이죠. 북쪽으로 가볼까요? 분명히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북한하고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저도 3년 전에 중국의 여름방학 때 장백산을 가봤습니다. 천지를 간다고 그래서 천지를 가자고 그래서 천지를 갔죠. 천지를 갔는데 천지를 가기 위해서 장백산에 갔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여기도 아마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 중국은 백두산의 자기네 점령 땅을
백두산이 아니라 장백산이라 그러잖아요. 장백산. 그래서 이건 보면은 법적으로는 1962년도에 주울레 수상하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영토 분할 조약을 체결해서 백두산 천지를 포함해서 백두산의 45.5%를 북한에 넘겼죠. 조변 경제조약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몽골에 대한 지배력, 발해에 대한 우리의 그 지배력, 그런 광대한 이상을 펼치기 전에 당연히 우리 땅이 돼야 될 백두산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우린 바로 남아있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백두산 천지 간다는 거가 중국의 장백산을 갔다 오는 거고, 저거가 영토 분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문제단 말이죠. 동쪽으로 가볼까요? 동쪽으로 가보면, 동쪽은 또 더 가관이죠. 동쪽은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끝 영토를 독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 독도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동쪽의 마지막 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쳤단 말이죠. 자, 그 전에 이제 뭐 이승만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평가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오늘도 뭐 안보법 시간에 나중에 뭐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독재를 했던 건 다 잘 알아요. 독재를 했던 거는 다 잘 아는데, 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두 가지 업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나라의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1900 이제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먹을 거가 없는 이 땅에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그때 제일 어울리는 사상이,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만은 1940년도, 45년도 이때 사실 우리나라 땅에 제일 어울리는 사상은 먹을 게 없으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때는 평등 사상이에요. 그때는 더불어 잘 살자, 이게 제일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이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 평등 사상 가지고, 더불어 잘 살자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먹을 거가 좀 적지만, 자기가 역사를, 국제법을 전공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저지 워싱턴 나와서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이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 그 말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경쟁이잖아요. 경쟁, 자유시장 경제질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다가 김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처럼, 뭐 김구 선생님이 정확히 뭐 그 정치적 사상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살 게 없는데 공동생산, 공동분배. 물론 철저한 그 사회주의자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을 편안하게 먹여 살리는 입장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아주 쉽게 타협적으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쟁을 하면은 빈부격차가 날 텐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제 그게 제일 큰 혁신이에요. 제일 큰 혁신. 한반도를 나는 두 가지 혁신이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혁신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가져오신 거가 가장 큰 혁신이고, 두 번째 혁신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5천년 한반도는, 5천년 한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그래서 원래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인데, 이 땅에 우리가 평가해야 될 두 번째 큰 혁신을 가져오신 분이, 이 강의에는 없습니다만 대학생들한테는 해요. 농경사회인 대한민국에다가 이걸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 중화학공업으로 바꾸신 분이 있잖아요. 중화학공업으로. 전 세계 10대 중화학공업이 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캐나다, 호주에 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10개 중화학공업을 다 들어오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대한민국에서
뭐 진보 보수 대립 개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장 진보주의자고 가장 혁신주의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얘기 약간 지나갔는데 이분은 뭐 집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라는 이런 약점도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약점도 있고 뭐 친일했다는 약점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찍이 바다의 중요성을 너무나 아신 분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그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그 국제 해양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바다 주권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나가지고 50년대에 정말 육지에서 말이지 저기 우리가 김일성 군대라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우리가 6.25 전쟁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일본 어민들은 말이죠. 우리 울릉도 뭐 이 독도는 말할 것도 울릉도 이렇게 와서 고기를 싹 잡아가는 거예요. 싹 바다 우리 영토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바다가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영토까지 와서 통미까지 와서 고기 잡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전쟁하기도 바쁜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쟁하기도 바쁘지만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고 저렇게까지 인접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 중인 1952년도에 납포명령을 내려요. 일본 배에 대한 납포명령을 내려서 일본 선장을 사살하기도 하고 52년도에 이 잘 안 되네. 65년도까지 말이죠. 일본 배를 328척을 납포를 합니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죠. 철저하게 김일성 군대하고 육지에서는 싸우지만 바다에서는 일본의 불법업을 철저하게 일본 선장을 죽이면서까지 막아냈단 말이죠. 바다 주권을 지켜내면서 이 자료를 보면 알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니까 그때 일본의 대마도 사람들은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막 불법 조업하는 일본인 체포하고 선장까지 뭐 사살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대마도를 한국이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이 대마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서 대마도 시민들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마도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대마도 시민들이 대마도는 일본 땅이지 한국 땅이 아니다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최초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합니다.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이승만 라인을 바다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다 주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제법의 영토 개념이 영육, 영해, 영공이니까 바다 선포하는데 어디까지 포함했어요? 이승만 라인은 어디까지 선포했냐면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만방에 선포됐던 최초의 사건인데 DJ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독도를 중간 수역에 편입해 버려요. 중간 수역에 편입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변명은 독도를 중간 수역에 편입해서 일본과 한국도 이 중간 수역에서 마음껏 고기를 잡고 일본도 잡게 하면 이 영토가 수역이 더 커지니까 우리가 어획량이 많아진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이승만 라인을 폐기하고 김대중 라인 거 가지고 독도는 바다가 없는 섬이 돼버렸다 말이에요. 바다가 없는 섬.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이제 아베 총리가 그래 독도가 당신네 땅 맞다 양보를 할 경우에도 독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 주권은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해안은 엉망이란 말이죠. 지금 아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독도는 한국 땅에 일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해안으로 가볼까요? 이제 서쪽. 지금 이제 허리는 잘리고 북쪽은 엉망이고 동해안도 엉망이고 우리 영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쪽으로 가볼까요? 대한민국 영토가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 대한민국 영토가 엉망인데 우리 역사 자랑스럽다고 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저런 영토도 없는 나라. 영토도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건 근본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흔들리는 나라. 독도가 여기. 저는 독도 2번이나 가봤어요. 옆에 있는 동경산 씨는 부동산 사주팔자 명리학자예요. 독도 가면은 근데 이 사람 얘기가 그게 두말 필요 없지. 독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독도 가면
여러분이 필리핀 가면 이 필리핀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필리핀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구나 안 느끼잖아요. 그죠? 몸으로 느끼는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이란 게 있잖아요. 독도 가면 기가 딱 이거 우리 땅이구나 바로 느껴진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잘 알지만 대한민국의 마지막 섬은 마지막이 아니라 맨 밑에 가면 이어도란 거가 있어요. 이어도. 근데 이어도는 법적으로 섬이 아니에요. 섬도자를 써놓고 섬이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섬은 조건이 있긴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섬이 되려고 하면 24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동식물이 생장이 가능해야 돼. 그건 내가 뭐 법을 하는 사람이 내가 상식적으로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잘 알지만 섬이 되기만 하면 섬 기준으로 300캐리가 내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평양 곳곳에 섬이 많아가지고 일본은 태평양 곳곳에 섬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래서 세계 6위 국가예요. 일본의 땅 면적이, 바다 포함한 땅 면적이. 그래서 섬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태평도, 오바마랑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태평도는 산호초 섬을 그냥 메꿔가지고 인위적으로 메꿔가지고 그거를 활주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100년 지나고 해봐. 그럼 그 섬이 돼가지고 그때는 동식물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다 영토가 또 300해리가 넘는단 말이죠. 일본도 오키노도리라고 하는 섬은 원래 섬이 아니었는데 저기다 시멘트 칠하고 갖다 엎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물론 아직까지도 국제법적으로는 분쟁은 있어요. 그러나 국제법적인 분쟁은 그거는 법률 문제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섬을 인위적으로 시멘트 칠을 하건 뭐 원숭이를, 그다음에 원숭이를 뭐 갖다 옮겨서 하건 섬으로 만드는 연후에, 그다음에 바다 면적 주장하는 건 그 주권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인정 안 받는 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깡패처럼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호도에 대해서 우리의 잘난 정부 관계자들하고 우리의 잘난 국제법 학자들이 알아서 기어서 전 세계에다가 이호도는 섬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 마라도 아래 이호도가 있거든요. 이호도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알고 기어가지고 이런 데인데, 이호도가 여기 있는 데인데, 제주도에서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은 이호도를 한국의 섬이라고 그러면 와서 폭격할 태세죠. 이호도는 과학 기준력이 없네요. 과학 기지에 불과해요. 섬도자를 써서 이호도는 현재 섬이 아니라, 그래서 이호도는 바다를 가질 수 없는 분쟁 지역이고 과학 기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지키려고는 제주 강정기지 해군 기지를 가지고 해적 기지니 하면서 우리끼리 또 쌈박질하고 난린 거예요. 강정기지에, 강정 바닷마을에 얼마나 천연자원이 많은 거 알지.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뭐 천연 기지 하나 있는 것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 쌈박질해서 지금 동서남북이 이렇게 개판 5분 전인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정말 빼어난 대한민국의 선각자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런 영토 자체가 불안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거를 우리가 미래 후손들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죠. 여기는 있지 않지만 하늘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은 더 개판이에요. 방공식별구역은 이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영토를, 바다, 하늘을 비행기가 날아오려면 우리가 미리 통보를 받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글쎄 대한민국은 지금 제주도 마라도 상공을 날아다니려고 해도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중국하고 일본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마라도 인근 하늘을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으로 표시해서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방공식별구역을 일부를 되찾아서 지금 마라도를 기점으로 한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 한국,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있어요.
우리 하늘을 가지고 그래. 우리 하늘을 가지고. 그거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영토가 불완전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나 특히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요소 중에 하나가 해상항로예요. 해상항로예요. 해상항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자동차 잘 만들어내잖아요. 무지하게 잘 만들어내잖아요. 10대 중공업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만들기만 하면 뭐래? 우리는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내다 팔아야 돼, 우리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다 팔아야 돼. 내다 팔려면 방법이 배로 실어 나르든가 비행기로 실어 나르든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로 실어 나르는 물동량은 20, 30%가 안 돼요. 바다로 실어 나르는 물동량이 한 7, 80%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우리는 수출해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해상항로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해상항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해상항로를, 우리의 해상항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해상항로는 대한민국의 운명줄이에요. 여기 보면 알지만 대한민국 부산 앞바다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직결되면 쭉 가가지고 여기를 지나고 요걸 지나고 말라카 해협 지나고 여기를 지나서, 예? 요거는 이제 이란 원유가 여기를 지나서 호르무즈 지나가지고 요거 홍해를 지나가지고 여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다 물건을 풀어놔야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물건이 실어져요. 저기 한 35일에서 40일 걸려요. 배로 실어 나르는데. 근데 저 해상항로가 얼마나 개판 5분 전이냐. 보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말라카 해협이 붙어 있나? 이 말라카 해협이에요. 말라카 해협은 이게 1000km가 돼요.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인데 저걸 우리 그 거대한 수송선이 수출 선적을 싣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말라카 해협은 폭이 좁은 데는 2.8km, 수심이 낮은 데는 25m예요. 1000km가. 근데요, 초대형 선박은 최고 수심이 최저 23m는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이 2m밖에 없어. 저기 썰물이 좀 해가지고 하면은 저 말라카 해협 저기에 틀어박히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배가. 그래서 저 말라카 해협 1000km를 지나는 거를 바다에서 시를 따라서 지정한 항로를 찾는 걸 바다에서 시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로 비유해요.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 전통적으로 뭐가 유명해요? 해적이 유명해요. 저거를 우리의 배가 끊임없이 저거를 실어 나르고 원유를 실어 오고 이걸 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저기 저토록 위험한데 저거가 다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게 아라비아 해라 그러는데 여기 소말리아가 있잖아요. 이제 소말리아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해적선 생각나요. 우리 무슨 선장? 석선장 생각나죠. 석선장 생각. 우리 저 소말리아는 나라 꼴이 아니래 가지고 해적질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저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홍해바다 해가지고 날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유는 이거 이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 여기에서 해서 다 똑같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여기. 요거를 조금 얘기하려고. 여기가 또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냐 말이죠. 저거를 난사군도라고 해요. 저거를 여기 있지만 남중국의 남진하해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중국이 말이죠. 산호초 섬을 메꿔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미국이랑 미국이랑 한판 붙자 지금 시진핑이가 하는 저 지역이 난사군도예요. 난사. 저기에는 이해관계가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렇게 베트남 다 있는데 유독 중국이 말이죠. 저기다가 산호초 섬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지금 틀어잡고 군사기지를 다 만들었는데 저기에 이제 전쟁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수출입이 딱 막힌단 말이죠. 딱 막. 우리가 중국 편을 붙자니 미국이 그렇고 미국 편을 붙자니 중국이 우리 또 수출입 항로가 맞추고. 그러나 명백한 거는 중국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우리를 예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했지만 기후 변화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북극해가 녹아내려 가지고 북극이 녹아내려서 거꾸로 지금 설명한 항로는 이거거든요. 이거 난사군도 지나가지고 말라카 해협 지나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지나가지고 저기 가는 저 행로인데 요거가 남동 항로가 2만 킬로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그 비가 녹아내리면 거꾸로 부산에서 거꾸로 북극에 가가지고 하면은 이게 한 5천 킬로미터가 줄어가지고 한 20일이면 가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재작년에 와서 공부하고 왔지만 저기는 이제 누가 있어요? 북극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북극공 푸틴이 있어요. 푸틴이 아 그래 네 공짜로 통과하라고 할 사람 같아요? 절대 아니죠. 북극 함대 사령부를 창설을 해놓고 해적질보다 더한 해적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 법률적으로 보면 소송을 왜 소송을 가냐면 말이죠. 왜 소송을 가냐면 서로가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거예요. 같은 용어에 대해서 서로가 아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기대하고 아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져요. 내가 여기에는 생략됐지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개새끼 2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개새끼 2마리 기르고 있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뭐 이성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사람은 말이죠. 고마운 거에 대해서 감사의 미소, 스마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개는 절대로 이 미소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자,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스마일인데 미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나라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아는 개념에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동물과 구별되는 미소 하나 가지고도 스마일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오해가 많은 줄 아세요? 미소 가지고 스마일. 그 자료 보면 재미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사람들은 낯선 사람한테 대해서도 스마일 웃어주는 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제가 미국 유학에서 공부도 했지만 한국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싹 지나가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미소를 짓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심리학자가 중동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미국 서양 사람들이 스마일을 짓고 가면은 말이죠. 바로 화장실로 간대. 내 얼굴에 뭐가 묻어서 웃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